우리가 궁금한, 우리가 선정한 핫한 이슈만을 다룹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당금 이슈. 나에게 멀고 어색한 그런 일들 말고 나에게 가깝고 나에게 일어날 이슈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신들의 금공강이 새로운 프로그램 당금 이슈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당금 이슈 DJ를 맡은 나둥입니다. 패널분들도 근원과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스입니다. 저는 휴학생으로서 이건 내가 상상한 휴학생의 삶이 아니야를 외치고 있는 알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DJ가 아니라 패널로 참여하게 된 봉봉입니다. 어쩌다 보니 한두 번 빼고는 계속 DJ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다가 패널로 나오게 돼서 새롭네요. 저는 여전히 특별한 일 없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휴학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끔은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간단한 글을 쓰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오늘은 우리들이 궁금할 이슈들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패널분들은 요즘 어떤 이슈가 궁금하신가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태원이라던가 또 이태원에 가까이 있는 홍대, 그리고 그 뒤에는 잠실 롯데월드 이렇게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런 게 어떻게 이제 더 번졌는지 혹은 잘 잡혔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제일 궁금한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소에 관한 기사를 접했거든요. 어르신분들께 무료로 대접해드리는 식사의 양을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어르신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기사였어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부분이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외계층 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들 시국이니만큼 코로나19랑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금 이슈에서 다룰 이슈들 역시 코로나19와 아주 밀접한 이슈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많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 그리고 선택적 폐논폐 제도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이어서 비대면 시험, 또 그에 따른 많은 일들을 처음으로 겪고 있을 텐데요. 저 역시 대학생이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교에서의 많은 변화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좀 더 흥미롭게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아마 우리 당금 멤버들도 다 지원받았을 것 같아요. 국민이라면 모두 받았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네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썼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금 이슈에서는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 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당금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같이 외쳐주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당금 이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학기 대부분의 대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부실한 수업에 대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고, 대학은 원격 수업에 드는 비용, 방역 비용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등록금 환불을 거절하기도 했죠. 이렇게 등록금 환불 문제 이외에도 수업의 질이 한참 낮아지거나 수업이 진행되는 인터넷 서버가 망가지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원격 수업을 직접 들었던 나둥 씨는 이번 학기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학기 계속 원격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수업은 라이브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어떤 수업은 녹화된 걸로 듣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교수님이랑 소통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고 사실 해도 채팅으로밖에 안 하는데 뭔가 저는 손들어서 뭐 하고 교수님과 눈 마주치는 것보다 채팅하는 게 좀 더 쑥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약간 눈빛으로 저 이해 안 됐어요 이런 거 티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조금 빨리 지나간 것도 많고 그리고 뭐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딱 시간이 딱딱딱 맞춰서 하려고 진행됐는데 특히나 이제 녹화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님들이 사실 수업 시간을 좀 많이 안 채워주시고 올린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보다 확실히 수업의 질과 양 모두가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한 3시간 수업이면 1시간 반 정도 수업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수업해야 되는데 한 번만 수업을 올려주시는데 또 일주일에 2번 수업이 하나당 1시간 15분짜리인데 그 한 번 올리는 것이 30분. 그러니까 2시간 반짜리 수업을 30분에 컷하시는 그런 효율성? 교수님 스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날로 드셔서. 네, 참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요. 이전에는 없었던 경우라 학생도 대학도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중간고사 기간에는 비대면 수업에 이어 비대면 시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비대면 시험 역시 처음 있던 경우라 이에 따른 많은 사건과 논란이 생겼는데요. 몇몇 학생들이 답안을 공유하며 시험을 같이 치르거나 과 학생 전체가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성적을 0점 처리하거나 시험을 무효화하기도 하며 대처되는가 했으나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정행위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몇몇 학교들은 부정행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기말 시험을 진행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다시 심각화되었고 대면 시험이 코로나 재확산의 취약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 머무는 대학생들이 대면 시험을 위해 대학가로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전국적 확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당근 멤버들은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왜 대면 시험을 보려고 하지라는 부분이 사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만약에 학교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큰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많은 학생들이 대면 시험 때문에 학교에 왔을 때 확진자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비난이라던가 그런 걸 어떻게 하려고 뭐하러 대면 시험을 고집하는 거지? 그냥 선택적 패스 or fail을 하든가 뭔가 다른 방식들이 너무 많고 학교는 솔직히 그게 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근데 왜 대면 시험을 보려고 할까 하는 점이 처음엔 가장 이상하더라고요. 오히려 학생들은 난 그냥 편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싶다. 상병이 더 나에게 좋을 것 같다. 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학교는 왜 대면 시험을 보려고 하는가에 대해 엄청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대면 시험보다는 저 역시 비대면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대면 시험의 문제점이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비대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요. 상대적으로 답안을 공유하기 쉬운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유형을 바꿔서 학생들의 답안을 표절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든지 레포트로 시험을 대체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시험풀이 장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각도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기는 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시험이 어쨌든 일단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대면 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방역을 잘 치르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서 최대한 안전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학교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학교가 지는 것이 아닌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지게끔 하는 그런 규정들이 사실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곧 대면 시험을 볼 텐데 만약 내가
코로나 위험이 느껴지고 조금 열이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시험을 안 보러 가는 게 맞지만 사실 시험을 안 보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정말 낮게 책정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과연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러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보러 가게 되지 않을까? 자신이 책임을 질 걸 알면서도 뭐 그런 상황들, 뭐 대면 시험을 거부하면 비대면 시험을 절대 치를 수 없게 한다는 규정들,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대면 시험, 비대면 시험 어떻게 치르든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학생들한테 의견을 들을 때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학생들과 소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정말 전혀 안 듣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걸 이미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정 처리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일례로 동의를, 그러니까 이런 뭐 대면 시험에 대한 동의라던가 혹은 뭐 실습 같은 걸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에 동의를 한다, 이런 동의서를 작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친구에게서. 근데 그 동의서에 비동의란을 체크할 수가 없었대요. 그 란 자체가 없었대요. 이런, 그냥 우리는 너에게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비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게 정말 동의서를 받았다고, 나의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전 너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 제 친구도 실습 수업을 위해서 그 실습 수업 대면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슨 뭘 써서 내라 했는데 그걸 써서 내서 자신은 비대면 수업을 택할 경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공지가 아예 안 된 거예요. 뭐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대면 안 나올 거면 내고 듣지 마세요. 약간 이런 뭐 강하게 말하면 그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저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휴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휴학을 할 때 생각했던 게 나는 학교 일은 절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다 였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휴학 신청을 할 때 즈음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비대면 수업이다, 시험이다 조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 저희 학교가 어딘지는 밝히기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학교는 좀 대처를 잘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학생들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보여서. 근데 또 이제 다른 학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는 학생들은 대면 시험을 보자고 하고 그 학교 근처에 이제 기숙사로 많이 수용이 되어 있는 학교라서,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지 마라. 최대한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과 반대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뭔가 각자의 사정이라던가 혹은 그 상대평가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좋아요, 뭐 혹은 대면이 좋아요, 비대면이 좋아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학교는 그걸 듣고 최대한 뭐랄까 그게 목숨이 크게 보면 달린 일이잖아요. 이게 확산이 되는 만큼 그래서 학교가 오히려 더 조심을 하고 학생들 의견을 구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정성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많은 장치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주관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최대한 시험만 봤을 때랑의 뭔가 그런, 예를 들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그 간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뭐 다양한 평가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도적으로 갖춰놓고도 학생들이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범죄자가 이 사회에 있듯이 모든 조건을 최선을 다했어도 그걸 어기는 학생은 사실 그거야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 삼성에서 면접을 볼 때 이번에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는데 저는 화상통화로 하면 노트북에 다 띄워놓고 뭐 컨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자마자 뒤에서 영상을 찍는 것까지 같이 송출해야 되는 그런 진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뭐 시험도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최대한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최대한 안전을 생각하는 방안에서 그 뭐든지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좀 그렇게 모든 대학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대학들은 일반적인 방식의 학생들과 소통으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K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면 시험 통보에 관해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교무처에 전했는데 교무처장이 학생들의 의견에 임팩트가 없다면서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교수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이런 책임을 교수자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H대의 경우에는 한 학생이 질 나쁜 대면 강의에 대해서 불만이 담긴 메일을 교수에게 보내자 교수는 내가 등록금을 돌려줄 테니 따귀 5번만 때리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H대에서는 학생들이 면담을 요구하자 기획처장이 다음 단계는 혈서냐라는 이런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부당한 소통 방식과 강행되는 대면 시험 그리고 이런 수업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H대는 소통하라라는 검색어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 순위상에 올리는 그런 검색어 총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참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에 대한 논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 듯해요.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대학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 H대와 S대는 선택적 패스제라는 새로운 성적제도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염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성적이 공지된 이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그대로 가져갈지 혹은 등급 표기 없이 해당 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이 인정되는 패스로만 성적을 받을지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네,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부당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고학점자가 늘어나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는 흔히 말하는 학점 세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든지 열심히 한 학생들의 노력이 무의미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러한 선택적 패스제로 매겨진 학점들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알스님과 봉봉님은 선택적 패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택적 패스제가 패스 or fail 이거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적이 공지가 되고 이걸 내가 일종의 블라인드를 할지 말지를 그쵸.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선택적 패논패 이것보다는 패스 or fail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인플레이션이 더 있는 거잖아요. 아예 패스 or fail을 정해놓으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절대평가의 느낌인데 이거는 못 받은 사람들만 그걸 블라인드 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는 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좀 사실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도의 이번 상황에서의 효용은 굳이 부정행위를 해서까지 시험을 잘 봐야겠다 이거 자체를 줄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뒤집어서 효과이기도 한 거죠. 인플레이션을 줄 테니 부정행위를 하지 마라. 똑바로 봐라. 블라인드를 하게 해줄 테니 차라리 부정행위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면 저는 모든 제도와 방법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대학들이 있네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걸 막을 수 없다면 조금 학생들이 학점으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뭐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거나 뭐 패스올 페일로 전환한다거나 뭐 선택적 패스제를 통해서 뭐 내가 패스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A부터 D까지 뭐 자유롭게 A부터 D까지 원래 나왔던 대로 표시할 것인지 뭔가 이렇게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시도 자체가 아무래도 대학교들이 비대면 시험을 치르면서도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없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최대한 부정행위가 안 일어나는 방안이면 뭐 상대평가도 괜찮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거 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리고 선택적 패스제는 저는 알스님 의견처럼 선택적 패스제보단 아예 패스, 논패스로 이렇게 패스올 페일로 정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A뿔 하나 받고 나머지 다 패스로 해버리면 4.5가 되는 거예요, 학점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학금 문제도 걸려있고 이랬는데 제가 어디서 규정을 봤는데 신입생들 말고 재학생들 경우에는 전체를 다 패스로 돌린 채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장학금 제도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4.5 그러니까 모든 걸 A뿔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많은 강의들이 패스 논패스로 해가지고 나는 A뿔 받았는데 쟤는 왜 패스로 나랑 똑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패스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일단 처음 시도될 당시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여러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선택적 패스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휴학생이니까. 그래서 휴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면 솔직히 학점 인플레이션이 너무 걱정되기는 해요. 그리고 복학을 하면 선택적 패스제라는 제도 하에서 이전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과 학점 경쟁을 해야 하고 학점이 기숙사나 장학금처럼 주거나 생계와 크게 관련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만이 인정되는 패스로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 역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이런 학생들이 졸업 학점 이수를 고려하게 되다 보니까 선택적 패스제가 사라진 학기에는 수강 신청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패스올 페일로 해도 그게 학점 인정이 되나요? 이수한 게? 네, 인정돼요. 아, 네. 네, 학점만 인정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점수인 학점에는 반영이 그렇죠. 안 되는 이수 학점에만 반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휴학생 입장에서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학생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 그런지 뭐 재학생 입장에서 휴학생 입장에서 신입생 입장에서 모든 입장에서 좀 많은 생각 이후에 실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이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액적 지원을 한 제도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알스님 부탁드려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요.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보통 세대주에게 지급되고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제 특정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원금은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에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다고 하고요.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국민 생계를 유지시키는 게 먼저긴 한데 또 국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줌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의 지원금이 많이 지급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증대되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네요. 카드 업계에 따르면 5월에 카드 승인 금액이 2.3% 증가했는데 이는 2개월 만에 증가라고 해요. 특히 5월에는 코로나 확산이 잠깐 멈칫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으면서 그동안의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신청하고 지급받던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제한이겠지만 어떠한 이야기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또한 이케아나 애플, 샤넬 이런 다국적 매장이나 성형외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면서 결국 정책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당근 멤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했나요? 저는 지금 본가에서 살고 있어서 자취를 하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이제 부모님 해가지고 4인 가구예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이제 모두에게 지급된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다 한 번에 받았으니까 그거를 일단 엄마를 드리고 엄마가 이제 약간 그 인당 25만 원이지만 이제 엄마에게 드렸으니 약간씩 이제 그래 갖고 싶던 거 25만 원 꽉 채우지 말고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느낌으로 결국 이제 드리고 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시키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집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그 경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가전제품을 산대요. 물론 음식이나 이런 게 제일 먼저 풀리기 시작하고 그 뒤에 그러고 나서 남성 소비가 생기고 그 뒤에 이제 여성하고 일반 생활적인 소비들이 다시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순서대로 똑같이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오빠 방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그쪽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오빠 방에 그 창문 에어컨을 하나 샀고 가전을 먼저 쓰기 시작했고요. 그거랑 이제 청소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 옷, 아빠 옷 이런 거 좀 사고 그리고 엄마랑 저랑 이제 쇼핑을 그리고 여름이잖아요. 근데 집에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쓰게 되는 것들을 사는데 오히려 좀 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밖에 나가서 쓸 때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본가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지냈으니까 경기도에서 일단 1차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받았는데 두 개 다 어머님이 대표로 받으셨는데 경기도는 누군가 대표로 받으면 지역 상품권으로밖에 못 받아요. 그러고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였나? 그것도 1인당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나? 그랬는데 저는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머니 그런 경우랑 경우 해서 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사실 처음 써보는 거였거든요. 소비처는 좀 다양한 편인가요? 네, 그거 아무래도 거의 다 동네 나가보면 웬만한 음식점들은 다 되고 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전이는 다 어머니가 받으셨으니까 어머니랑 오빠랑 미용실을 갔어요. 사실 미용실이 늘 파마하고 싶고 염색하고 싶고 이런데 좀 생각보다 큰 돈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고 싶은데 좀 큰 맘 먹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을 갔는데 요즘 미용실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머리 같은 경우는 받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건 아무래도
장 보는데. 장 보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 저희는 4인 가족이 다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집에서 밥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저희 집은 그러다 보니까 장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 장 보러 다니고 뭐 어떤 날은 나가서 소고기를 사 먹기도 하면서 먹는데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뚝딱뚝딱 다 써가지고 지금은 경기도 그리고 뭐 정부에서 준 거 지금 다 쓴 상태여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또 뭐 추가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 중이고 본가는 지방에 있는데 자취하고 있는 그 집에 제가 그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울에 사는 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또 저희 가족들은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으니까 그 대전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고 그거를 또 n분의 1 해서 나눴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긴 한데 그리고 저는 처음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고정 지출에 대한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아직 지원금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될 거라고 막연하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취를 하고 있는 게 전세 대출을 받은 건데 전세 대출 이자나 관리비, 공과금 같은 걸 지불할 용도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식비로 다 써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제로페이로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어차피 이런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생활비로는 쓰지 못하고 제로페이가 가능한 상점은 식당이 대부분이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그냥 식비로 다 써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실제로 지원금을 쓰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지원금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게마다 제로페이가 된다고 많이들 크게 써놓으셨지만 제가 지원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봤을 때는 분명히 제로페이가 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제로페이가 되는데도 매장 입구 쪽에 제로페이가 된다는 표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네, 뭐 그래도 저축해서 묶이는 돈이 없이 많이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서 그래서 뭐 그냥 평소에는 먹지 않았을 법한 비싼 과일이나 음식을 사 먹는데 전부 다 썼습니다. 저도 다 썼어요. 아, 저 그거 들었어요. 그 편의점에서 끌레도르나 이런 하겐다즈 이런 거. 네, 하겐다즈랑 그거 소비가 확실히 늘었다고. 아, 그렇게 소소하게 약간씩 평소에서 먹던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돈으로 소고기 한 번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으신 걸로 소고기 또 쏘셔서 그걸로 또 소고기 먹고 제가 소고기 좀 환장해가지고 네 그렇게 아무래도 좀 비싼 거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개인적인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로페이를 그럼 두 분 다 써보신 건가요? 봉봉님만 써보신 건가요? 저는 제로페이가 지역 화폐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를 제로페이라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간편결제, 네. 정부에서 만든 간편결제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지역 땡땡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 거기 지역 땡땡페이만 그 시 안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4인 가족이다 보니까 먹어도 식비가 확 나가가지고 그래서 금방 써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쓰면 금방 써서 그래서 근데 저희 지역은 그게 좀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기 쉬웠는데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네요. 제로페이가 서울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만 쓰는 방법이.
아, 그렇구나. 그 제로페이를 원래 되게 정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간편결제보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막 환급을 해준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메리트나 홍보성에서 좀 부족해서 잘 안 퍼지고 있다가 이번에 지원금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면서 좀 홍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제로페이라는 걸 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떤지 몰라가지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번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면 별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요새는 보통 그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로페이가 키오스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통해서는 결제가 안 되고 그냥 그 뭐라고 하죠? QR 코드를 찍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직접 이렇게 막 입력을 해가지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뭐 말해도 되나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에 그냥 갖다 대도 결제가 되니까 그렇게 맞아요. 편한 면에서는 제로페이가 나중에는 별로 잘 안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근데 저희 지역은 혜택이 뭐 얼마를 넣어두면 얼마를 환급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 화폐가. 그래가지고 좀 알뜰하시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환급돼도 사실 엄청 큰 돈은 아니라서 그냥 귀찮으니까 뭐 삼성페이 쓰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많이 대중화되기는 다른 뭐 간편 결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지 않나. 제가 그냥 요새 간편결제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로페이가 되게 코로나 전까지는 이거 망하겠구나. 간편결제는 편의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간편결제니까. 네. 근데 이걸 대체 어떡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모두 나름대로 알차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앞으로 남은 긴급재난지원금들도 잘 쓰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당금 이슈 어떠셨나요? 되게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오늘 2가지를 크게 잡고 뭐 곁다리로 제가 간편결제도 뜬금없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슈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에 관해서는 저는 휴학생이라서 듣기만 들었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그리고 왜 학교가 그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 학교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랄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슬펐고 저희 학교도 현명한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런 상황일 때 사실 되게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고 서로 도와야 하고 배려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시국이. 그런데 이럴 때 막말과 관련된 논란들이 없었으면 서로 이 와중에 그런 소리까지 해서 이제 힘든 걸 하나 더 늘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던 것 같고 지원금이 그래도 지원금이나 혹은 다양한 뭐 패스올 페일이라던가 정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번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에서든지 뭐 일반적인 경제적인 그런 국면에서라든지 다양하게 고려가 되고 그런 게 효과를 좀 많이 발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는 뭐 요즘 이런 이슈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당금에서 다루게 돼서 저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사 관련 콘텐츠를 기획팀에서 준비해 주셨을 때 오늘 다른 것들 말고도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의 방향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한 묻지마 폭행, 아동학대, 인종차별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보거나 벌써부터 대중에게서 잊히고 있는 듯한 엠번방 사건을 리마인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주제로 당금 이슈를 진행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휴학생의 신분으로 너무 탱자탱자 집에서 놀고 있다가 저도 찔리네요. 네, 오랜만에 막 뭔가 공부해보고 이렇게라도 토론 비슷하게 스스로 의견을 개진해보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전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아니 반년 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제 휴학 계획에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시험 기간이고 뭐 비대면 시험을 보내 마네 뭐 이러면서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오늘 얘기해 보면서 조금 해소가 된 것 같고 저희 학교도 좀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실 친구들이랑 뭐 어떻게 썼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 멤버들이랑도 얘기하니까 또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좀 직접 마주하고 겪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또 이야기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금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재밌게 들어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당금 이슈를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궁금점들을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금이 궁금한, 당금이 선정한 핫한 이슈만을 다룹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당금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와 대본의 나동 그리고 패널의 알스 봉봉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